네,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후보들의 행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장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지율은 아마 한두 번 이상 더 요동을 치겠죠. 그런데 연초부터 지지율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지지율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로 회복됩니까? 돌아간 20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우선 지금 저희 당에서 이탈한 상당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그 안철수 대표 또는 때로는 허경영 후보에까지 상당수 이전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재명 후보까지 가진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분 다 20%, 10%대의 그 20대 지지를 받는 조사가 많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한 40, 50%는 관망세거든요. 저는 언제든지 우리 당이 또 우리 후보가 그 방향성을 잘 설정하면은 그중에 상당수는 저희가 다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최근에 2030에 특히 빠진 거는 지금 뭐 이준석 당 대표와 어느 정 갈등 등 이런 등등이 보이기 때문에 2030이 지금 빠져나와가지고서 사실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일부는 안철수 쪽으로 갔고 일부는 이재명 쪽으로도 가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하여튼 1월 달 사이에 다시 윤석열 지지층으로다가 끌어오는 부단의 노력을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구정 때까지 지지율이 회복이 돼서 이재명 후보와 이 평행선을 가는 그런 지지율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으면은 선거운동 거기가 2월 달 들어가서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쪽의 지지율과 관련한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박장원 교수님, 최근에 지지율의 흐름이 윤석열 후보에게서 좀 빠졌던 게 안철수 후보에게로 옮겨간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율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 주 지지율 조사를 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뭐 아까 이준석 대표 얘기한 대로 윤석열 후보의 하락이 이제 지난주까지 지지율의 가장 큰 추세였는데 그 하락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포인트였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갤럽 조사를 가지고 보면 지난번 조사에서도 36%, 이번에도 36%였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15%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에서 빠진 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로 가지 않고 그 중간에 댐 역할을 하는 안철수 후보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도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비평, 논평을 내놓지 않았었는데 이제 뭐 어저께 드디어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세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지지율이 두 자릿수 차이가 날 정도로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에게서 떨어져 나온 지지율이 본인에게 넘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대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저는 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어느 속도로 언제까지 하느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번 떨어진 지지율이 출렁을 잃은 거는 우리가 뭐 지난 이번 대선에서 벌써 2번이나 지지율이 출렁거렸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회복 속도가 만약에 느리다면 소위 말해서 단일화의 주도권이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회복 속도가 이제 상당히 탄력성을 갖는다. 이러면은 단일화 이야기가 또 조금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의 포인트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멈출 것인가 또는 소폭이라도 반등할 것인가와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의 15% 지지율이 유지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본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얼마든지 그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그 가능성과 속도 이 두 가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이번 주 나올 여론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지율이 주로 빠진 게 보면 일단 여론조사 보면 2030하고 자영업자 이쪽에서 많이 이제 빠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요. 특히 이제 이 층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예전 같으면 이제 주로 뭐 40대나 그다음에 60대 이상은 주로 이념지향적, 그러니까 이 기존으로 진영지향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잘 바꾸지 않고 후보도요. 어떤 뭐 이 터져도 바꾸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많은데 그렇지만 이게 지금 2030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익지향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직접 뭐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이제 주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2030들이 그런 성향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공약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네.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로 워낙 힘드시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들의 어떤 사업들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방향성 때문에 특히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많은 이제 지원 공약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당내 분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지금 공약을 발표를 못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싶은데 문제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2030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젠더 이슈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 폐지 딱 7자를 이제 지금 본인의 SNS에 올렸지 않습니까? 네. 예전 같으면 양성평등부로 바꾸겠다는 게 원래 입장이었는데 이게 그냥 폐지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 2030의 이 젠더 이슈에 민감한 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구애를 하겠다. 뭐 이런 취향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이번 주에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이 지지율을 쌓아왔는 측면이 있는 데다가 비호감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호감도가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급격한 어떤 지지율에 다시 윤석열로 가는 현상은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꾸준하게 지금 국민의힘이 당 내분 없이 이런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고 한다면 아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빠질 수밖에 없고 만약 국민의힘의 어떤 새로운 또 내부적인 분란이 생긴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단일화 얘기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지금 대선 정치권에서는 단일화 이슈가 또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후보들의 생각 듣고 오시겠습니다. 신이 만나자는 요청이 오면은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겸허하게 묵묵하게 제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약간 반사작용으로 지지율이 오른 것이지 본인이 이제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기 시작하면은 제 생각에는 뭐 빠질 거다. 뭐 안철수 대표는 뭐 비슷한 상황을 겪을 거라 봅니다. 과거랑. 근데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제안하면 만날 수는 있다.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았? 제안할 생각이 없는데요. 제안할 생각이 없습니까? 예. 윤석열 후보도 제안할 생각이 없는 거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지금 단일화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와 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선대위 측의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얘기를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단일화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어떤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될지 여러 이제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박 교수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지난 단일화 얘기하면은 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애초에 지지율이 높았던 안철수 후보가 결국 지지율이 낮았던 오세훈 후보에게 역전을 당했습니다. 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큰 조직이 있냐 없냐, 즉 양당 후보냐 아니냐였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과론적으로 불쏘시개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합당 과정에서도 정말 수모 아닌 냉대를 당했거든요. 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달라는 게 맞냐?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합당이 깨졌는데 이번에 그 단일화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더 지난하고 더 힘들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일단 윤석열 후보가 이 정도까지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단일화 얘기를 꺼내봤자 결과론적으로 서울시장 때처럼 또 불쏘시개 역할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먼저 약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뒤늦게 거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후보 교체론의 정말 비등한 요구가 터져 나올 때까지 최대한 말을 꺼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일화 이야기는 굉장히 앞으로도 30일 뒤 아마 더 늦을 가능성, 선거 직전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만약에 단일화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은 단일화가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네. 소위 말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서도 만약에 그 정도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랬을 때는
아예 안철수 후보가 그 대선 이후에 정계 개편을 바라볼 가능성도 있다. 물론 아직까지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다 폭망했을 때 그 보수의 빈자리를 안철수 후보가 이후에 장악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 모든 것은 지지율이 이제 더 하락한다라고 하는 전제에 따른 그 두 번째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지지율 추이를 놓고 보면 정권 교체 지지율이 여전히 아직은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막판 단일화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은 상황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난 그 옛날 대선들을 돌이켜 보더라도 진영 대결로 갈 가능성이 현재 높은데 지금 이번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 26%, 안철수 후보 15%, 합치면 41%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36%인데 심상정 후보를 합치면은 또 41%예요. 자, 이렇게 보면 철저하게 또 진영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단일화의 그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거 막판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심해질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를 상대로 한 단일화 얘기가 막판에 아주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영상으로 보셨던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단일화라는 다리에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앞서 지지율 그리고 또 조직의 크기 이런 한계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단일화 변수에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의 의지겠죠. 이제 이 선거라는 게 결국은 단일화라는 게 의지가 없으면 일단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자신이 이 단일화 뭐 여론조사에 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나서겠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2002년도인가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그때도 정몽준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성사된 측면이 있고, 근데 2017년 2012년 대선 그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거의 단일화 포기하고 그냥 본인이 지지 선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라든지. 근데 지난 4.7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의 비율이 거의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본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참 단일화를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 생각들이 교차할 겁니다. 뭐냐면 결국은 정치인이라는 게 이번 선거에서 내가 단일화를 했을 때의 효과와 안 했을 때의 효과를 다 따져볼 겁니다. 자, 단일화를 했을 경우는 충분한 지분 확보를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공동정부라든지 그러니까 그 정도, 즉 DJP 연합처럼 당시에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 본인으로 직접 나서서는 이게 어떤 힘들지만 그러나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충분한 지분 확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윤석열 후보로의 단일화를 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겠죠. 공동정부 정도만 담겨 있어도 안 후보는 아마 받을까요? 그건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정책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요. 사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예전에 의석도 꽤 많이 얻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리더십의 한계는 분명히 본인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이 무너질 경우에 그 길을 본인이 해서 뭔가 야당의 어떤 수장으로 나설 수 있을까? 뭐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거예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좀 완주 의사가 강한데 또 앞서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이후에 합당이라든지 지분 논의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패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라면 정말 확실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단일화를 안 해서 어떤 지난 대선처럼 그냥 다 진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에 과연 득실이 있을까? 정치라는 게 사실은 득실이 없으면 움직이기 어렵거든요. 그럼 어느 득실이 더 클 것인가, 득이 더 클 것인가에 따라서는 움직이나 본다면 일단 지금 아까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를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순간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한 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왜냐 지금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지지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서 완주를 한다고 해야지만이 지지가, 왜냐하면 그 지지하는 분들이 내 후보가 대선에 나서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누가 그 표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적으로 본다면 일체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 없이 완주한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지지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하지만 추후에는 높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이 조금 높다. 그런 이제 마지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봐야겠죠. 예. 아마 설 이후에 지나면 윤곽들이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게 단일화 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율과 단일화 이슈가 이게 직결되는 사안이어서요. 지지율 하나하나에 아마 굉장히 민감하게 정치권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 좀 짚고 다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그 갈등 극적으로 봉합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의 장면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후보님 의원총회 직후에 평택에 가시는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그리고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후보님을 손님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안전벨트 매셨죠? 네. 뒤에도 매야 돼요, 안전벨트. 네, 안전벨트. 네.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을 계속 인상한대요. 아니 그럼 누가 전기차를 타?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노노! 더 좋지. 905!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보신 장면이 6일 날 있었던 의원총회장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사이코패스다, 또 양아치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그날 저녁에 이준석 대표가 직접 운전하는 전기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고 방금은 이제 어제 공개된 모습인데 갑자기 친해졌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원희룡 본부장,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까지 이 지금 일련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참 정치라는 건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하루아침에도 저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 뭐 일반 인간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이준석 대표 이렇게 화해한 것은 둘 사람 다 벼랑 끝에서 결국 손을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도 완전히 이제 뭐 이 일반 언론이나 또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퇴 결의안을 지금 내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만약에 사퇴 결의안 낼 경우에 저는 아마 통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정치권을 있을 어떤 명분이 굉장히 사라질 겁니다. 네네. 대표뿐만 아니라. 예. 그러면 대표로서 어떤 본인의 역할도 저는 거기서 그 정치로 끝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극한 상황에 몰렸고 저는 그건 아마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몰아갔던 측면이 작전을 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흥묘백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이런 이제 판단이거든요. 쭉 이준석 대표라도 본인의 지지율만 상승시켜 준다라면 손 안 잡을 이유가 없다. 그 현실적인 판단을 사실 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평택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이제 조금 사과의 뜻을 비췄고 이제 그런 이준석 대표의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뭔가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어떤 이 이벤트를 연출하면서 본인도 일단 플러스고 이준석 대표도 일단 살리고 이제 그런 게 됐습니다만은 일단 뭐 지난 한 번에 두 번째 지금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자주 하면 습관이 되거든요. 이제 또 갈등이 터지는 거 아닐까? 지금 또 진행할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고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5군데 열리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공천권이 있습니다. 이게 당무선권이라고 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긴 하지만 이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표의 권한을 지금 존중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누구를 공천할 거냐에 따라서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안철수 후보를 하고 단일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도 뭐 본인이 어떤 안 대표를 안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정치라는 게 사실은 개인 감정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어떤 이 큰 허들을 어떻게 넘느냐 여기서 과연 이제 두 사람이서 어떤 손을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더 이상의 어떤 가출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은 거의 선거를 이제 포기하는 시피 뭐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험한 말을 서로 주고받다가 갑자기 저렇게 악수하고 웃으면서 엄지척하는 모습 보면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얼마든지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향후의 필요에 따라서는요. 아니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윤석 대표도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판단들, 현적 판단들을 다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속에서 아마 이제 결단을 낼 텐데 어쨌거나 지지층들은 상당히 지금 헷갈려하고 있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박 교수님. 뭐 정치적 공멸 위기감이 결국은 해결의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벼랑 끝 전술을 펼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치킨 게임으로 응수를 했죠.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고개를 먼저 숙여야 했고 이거를 갖다가 윤석열 후보가 퇴로를 열어주면서 극적인 봉합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 상황에서 고개를 숙인 장면은 어떤 거였었다고 보세요? 좀 유화적인 그 언어를 의 총장 안에서 이제 발언 중에 좀 사용했던 뭐 그런 부분들로 보시는 그렇죠. 뭐 사실상 뭐 본인이 했던 말이 틀리지는 않는데 내가 그 선대위 슬림화하자 그랬고 뭐 이랬는데 윤핵관 얘기를 꺼내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핵관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은 당 대표와의 갈등의 핵심이 윤핵관이었는데 윤핵관은 은근슬쩍 본인에 대한 탄핵 분위기 속에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표현의 문제, 진정성의 문제. 이런 걸로 은근슬쩍 우회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윤석열 후보가 묵인을 한 거죠. 예. 자,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지난 두 번의 갈등을 보면 첫 번째 울산회동 때는 어쨌든 윤핵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김종인 영입이라고 하는 그 대가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의중이 반영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봉합이 됐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 이런 갈등이 또 안 벌어지겠느냐. 아까 재보선 그 공천 문제 얘기하셨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윤핵관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날도 평택에 이제 조문 가는 상황에서조차 이거 마치 그림이 이준석이 운전하고 윤석열이 따라가는 듯한 모양새 아니냐라고 하는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전히 갈등의 주례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다. 또 이대남 그것도 지금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걸로 일단은 돌아섰지만 앞으로 이것이 또 어떤 이슈로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젠더 갈등 이런 경우를 본다면 현재 이번에 봉합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갈등은 여전히 지뢰밭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이번 사태 최대 피해자가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럼 앞으로 복귀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뒤에서 도와주는 작업을 할까요? 글쎄요. 이제 정치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나마 이제 앞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 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본인의 어떤 함께 하던 그 이제 측근 인사들한테 윤 후보를 적극 도와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은 직접 나서지 않지만 그렇죠. 본인 일단 윤석열 후보가 일단 거리를 있다. 뒀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의 어떤 측근들한테는 적극 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끄는 어떤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이 국면들이 윤 후보 어떤 상승세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상당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형식이든지 다시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아마 이제 윤 후보의 머릿속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그렇게 이제 장외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당내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이제 끌어낼 것인가.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오히려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실제로 이제 이제 보수층의 결집 이런 것들이 이루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일단 홍준표 전 후보를 일단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고요. 아마 유승민 전 대표도 아마 만날 가능성이 있고 일단 이 두 사람의 합류 여기에 일단 집중을 하고 아마 이제 중반 넘어서서 어떤 지지율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하면 다시금 김종인 위원장과도 관계도 새로운 설정을 할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는 대선 때까지 이제 당사에다가 야전 침대를 놓고 숙식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슬슬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예측들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또 윤석열 후보는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자 글자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관련 영상 보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비 예산을 재조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성가족부 폐지만 이렇게 바뀌신 건지?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그리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젠더 관련 공약들을 페이스북에 되게 짧게 올리시고 있는데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SNS에 딱 7글자를 남겨둔 게 참 2030 세대 코드를 맞추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말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대남을 공약한 것이다. 또 남녀 갈라치기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죠.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의 이 젠더 갈등에 대한 견해를 보면 이수정 교수 그다음에 신지혜 씨 영입을 보면은요. 젠더 갈등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금은 모든 것들이 지지율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결국 두 분 모두 다 사퇴를 할 수밖에 없죠. 지지층 결집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까지 지지층이 누구였냐 보면은 가장 아쉬운 대목이 이대남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2대녀고 뭐 3대녀고 잘 모르겠고 일단은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이대남 결집에 네. 일단 나선 거고 그런데 나중에 또 말이 바뀔 수 있잖아요. 네. TV 토론 가가지고 이거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방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하면은 괜히 이야기 길어지죠. 네. 변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여가부 폐지 요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게 되면은 이거 우리 이대남 입장에서 보면 우리 표 가져가려고 입장 살짝 바꿨네. 나중에 또 바꾸겠네. 이 얘기 나오니까. 네. 그래서 단문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네. 지금 여가부 폐지 이것도 그렇고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특히 양강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나머지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공약들을 가지고 경쟁을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많이 됐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장사가 잘 된 거죠. 그러면서 또 함께 논란도 같이 붙었습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야당에서는 뭐 자정난이 심각한데 건강보험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뭐 모퓰리즘이라고 하는 그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공격을 했는데 이 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확행, 뭐 소소한 이제 이 행복이라고 그래서요. 이런 어떤 작은 이제 공약들을 제시하는 거.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의 어떤 삶 하나하나 이제 관심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플러스가 될 수가 있을 것인데 문제는 이 공약들 하나하나가 사실상의 어떤 전문가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패싱하고 굉장히 포퓰리즘적으로 흘러갈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 탈모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원형 탈모라든지 질병에 대한 이제 탈모에 대해서는 이 23만 명 정도가 1년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건강보험에 급여로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심는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탈모, 가발 이런 데도 이제 지금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탈모 인구가 대략 하면 1,0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지금 건강보험에서 뭐 지원하는 분들 당연히 좋아하겠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고 하니까 문제는 누가 돈을 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건보라는 게 우리가 이 국민의 생명에 대한 이제 이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아직 지금 보장률이 한 6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병이라든지 중증이라든지 또 항암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건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이 많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적자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 2군 항암제 같은 경우에 일부 건보에서 제외된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논쟁이죠. 과연 지금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건보료를 여기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하고 관련이 없는 미용 성형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TV 토론에 출연을 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치아 스케일링도 건강보험 적용해주지 않았냐. 이때는 퍼주기라고 안 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이제 치아 스케일링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해주게 했는데 문제는 이 모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적용 대상할 경우에 굉장히 범위가 넓어질 것이고 비용 차이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럼 모발을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눈썹 문신이나 코골이라든지 뭐 이것도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요구가 이제 비팔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보 제정은 그 전문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정말 판단을 해서 맡게 되는데 저런 식으로 불쑥불쑥 내버리면 사실은 이 전문가들의 집단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이야기입니다. 탈모에 이어서 골프를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벌써 42번째인데 소확행 공약이라고 해서 SNS에 계속해서
실제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내고 있어요. 회원제 골프장. 박 교수님 골프 당연히 쳐본 적이 있으실 텐데 네. 그 회원제 골프장 비싸지 않습니까? 네. 또 저 부분 500만 골프 인구다. 그러면서 저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뭐 생활 밀착형이라고 하는 이 지금의 그 여야 후보들의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탈모 이제 건보 적용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후보도 뭐 전기차 충전 비용 이거 동결 이 부분 얘기하면서 이제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일단. 왜냐하면 거대 담론 그동안의 후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뭐 디지털 경제 전환이니 뭐니 해도 사실은 그게 피부에 와닿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피부에 와닿는 공약들은 국민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럼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효과가 있죠. 하나는 예를 들어 탈모인들의 표를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고 네. 또 전기차 쓰는 사람들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전기차 쓰는 사람들의 충전 비용을 동결시킨다니까 100원이었던 걸 200원, 300원으로 올린다는 걸 동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쪽에 표를 올 수 있죠. 또 그런 이제 하나는 공약 경쟁은 좋다. 그렇죠. 네. 근데 후보자의 인식도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도 변화될 수 있어요. 네. 그동안에 부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양 후보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과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아니라 내 삶을 이렇게 좋게 바꿔주겠구나라는 긍정적 평가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산이죠. 예. 자, 지하철 무임 65세 이상 노인들 무임 승차가 최근에 5년 동안에 3조 원의 적자를 났습니다. 자, 이렇게 소확행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령화와 맞물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탈모 건보정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폭증하고 있는데 예. 언제까지 동결할 겁니까? 예. 이것도 전문가들이 지금 동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저는 뭐 생활 밀착형이라고 하는 이런 이슈들을 대선 후보들이 꺼내놓는 거 다 좋은데 네네. 누가 수습할 거냐?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이제까지 이 대선 기간 동안에 나왔던 것들 중에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것들, 국민 전체에게 또는 미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 이런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야 표를 얻기 위해서 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런 공약들이 쏟아지는 게 전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네네. 결과적으로 정리는 당선되신 분이 양쪽에서 나왔던 이런 생활 밀착형 가운데서 효율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운 공약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잘 가려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워낙 근데 온라인에서 많이 그렇죠. 이건 뭐 하는데. 내가 미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해서 좋은 거고 남이 하는 예. 후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있었던 지지율 변화,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후보들 간의 변화가 있을지 이어서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 MBN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